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아트 오브 워 병법사 제32부 신립 조령을 포기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뭔가 좀 바뀐 거 느끼셨어요? 짤막하게 좀 홍보 하나 하고서 시작할게요. 그동안 이제 장비 문제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차곡차곡 자금을 모아서 드디어 새로운 장비를 하나 구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로지텍 C922 상당히 고가의 장비를 갖다가 구매를 했는데 오늘 이제 첫 시험하는 거라 가지고 어떨랑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제가 품질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고서 계속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처음 쓰는 거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서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하루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제가 사용법 좀 더 숙지해가지고 보다 더 이제 좋은 품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본론을 넘어가서 때는 1592년 4월 26일이죠. 신립은 마침내 충주 단월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신립이 충주에 도착하자마자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 도착을 했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일이 패전을 했다. 자, 이일의 패전 소식이 들리게 되면서 신립은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일이 누구예요? 당시 신립과 더불어서 조선에서 원투 스트라이크 펀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립과 이일은 같이 한솥밥 먹으면서 북방에서 여진족과 싸운 경력이 있는 장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립은 이일의 실력을 잘 알고 있었죠. 즉 자기가 생각하는 한 이일은 상당히 실력이 있는 장수였는데 그 이일이 패전을 했다.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자, 그래서 신립은 일단 충주 단월역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황급히 측근 몇 사람만 들이고서 조령으로 가가지고 이일을 만나봅니다. 그래서 뭐 형세도 살펴볼 겸 또 이제 이일과 변기의 보고도 들어볼 겸 그렇게 조령으로 가게 되죠. 자, 일단 신립이 조령으로 가기는 갔어요. 군대를 끌고 간 건 아니었지만 그럼 가서 이일이 어떤 보고를 신립에게 올리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립이 조령에 도착하자 이일은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패전을 보고하게 됩니다. 자, 이일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패전을 보고하는 모습을 보고 신립은 정말 아마 되게 씁쓸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의기도 많이 저하됐을 겁니다. 신립과 이일은 오랜 세월 동안 북방을 누비면서 활약을 해왔기 때문에 신립은 이일의 실력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그 이일이 참패를 했다는 거죠. 가뜩이나 나라 안팎의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것 때문에 신립은 나름의 좀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징비록에 나와 있던 대목들 뭐 이제 사모가 갑자기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든가 혹은 용인 쪽에서 선조한테 장기를 쓰는데 자기 서명을 빼먹었다든가 그런 실수들을 통해 가지고 신립이 여러모로 굉장히 좀 이제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신립의 고민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일이 패전을 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갓 징집한 병사들은 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일이 뭐라고 보고를 하는지 한번 보고 내용을 같이 볼게요. 처음에 신립이 군사를 단월역에 주둔시키고 몇 사람만 데리고 조령에 달려가서 형세를 살펴보았다. 얼마 있다가 이일이 이르러 꿇어앉아 부르짖으며 죽기를 청하자 신립이 손을 잡고 묻기를 적의 형세가 어떠하였소 하니 이일이 말하기를 훈련도 받지 못한 백성으로 대항할 수 없는 적을 감당하려니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 자, 지금 여기서 이일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훈련도 받지 못한 백성을 갓 징집해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레벨의 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신립이 이 보고를 듣고서 고민에 빠지죠. 지금 조선 조정의 기본적인 작전 방식이 뭐였냐면은 영남의 3영을 방어하는 거였어요. 조령, 추풍령, 중령이었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조령 방어선이 가장 핵심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신립은 조령을 방어한다는 이 기본 작전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왜 회의감을 갖게 되었냐?
당시 신림이 이끌고 온 병력,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대략 2에서 3만 명 수준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이 2에서 3만 명 수준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왔지만 사실 이 중에서 진짜 쓸만한 병력은 중앙에서 이끌고 온 중장 기병 8,000명 정도예요. 이게 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병력이고 나머지는 질적으로 전혀 담보되지 않은 급조한 보병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급조한 보병들은 전투에서 사실상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이일의 패전을 통해서 입증이 된 셈이에요. 자, 거기다 일본군의 규모가 전례 없이 또 컸다는 점, 그리고 진격 루트도 최소한 2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조령 루트, 하나는 추풍령 루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림의 고민은 이거예요. 설사 조령에서 고니시 부대의 진격을 막아냈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또 가토 부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게다가 구로다 부대가 추풍령 쪽으로 진격해오는 것도 굉장히 신경이 거슬린다는 거죠. 만약에 신림이 고니시 부대를 막아냈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좀 시간을 끌리게 되면은 추풍령을 돌파한 구로다 부대가 신림의 후방을 공격을 하거나 혹은 한양으로 치고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림이 알죠. 지금 상황이 자기가 이끌고 온 병력 중에서도 믿을만한 건 이거 중장기병 8,000인데 그러면 중령 방어선, 추풍령 방어선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믿을만한 병력이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즉 그쪽에서 승산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좀 다소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즉 신림 입장에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가 여기서 고니시 부대를 박살내고 뒤따라오는 가토 부대가 박살내고 그리고 구로다 부대까지 잡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서든 세이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마냥 조령에서 방어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령에서 방어를 한다는 것은 험준한 지세를 이용해가지고 장지연을 가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렇게 장지연을 가기에는 적이 또 다른 갈래로 또 오고 있는 병력이 있고 그 병력까지 막을 만한 제대로 된 규모의 조선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림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매우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장기전은 자기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어차피 급조한 보병들을 믿을 수 없다면 조령의 방어선을 칠 게 아니라 차라리 어떻게 하자. 조금 더 후방으로 빠져나가서 충주의 들판에서 거기서 승부를 보자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당시 조선이 이끌고 왔던 신림의 부대가 가장 믿을만한 주력 부대는 중앙에서 이끌고 온 중장 기병들이고 이 중장 기병이 활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조령 같은 그런 산악지형이 아니라 평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그런 근거라는 거예요. 물론 산이라고 해서 기병이 활약할 공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신림이 원했던 건 뭐냐면은 단순히 산이 유리하냐 평지가 유리하냐 기병이 활약하기에 산이 유리하냐 평지가 유리하냐 그게 포인트라기보다는 속전속결로 끝낼 수 있느냐 없냐가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즉 조령에서는 아무래도 속전속결이 좀 힘들고 자칫 잘못하면은 가토 부대하고 구로다 부대가 고니시 부대가 합세를 해가지고 또 공격을 해오거나 아니면 가토 부대가 다시 중령 방면으로 빠져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다른 루트를 찾거나 그렇게 새어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로다 부대가 추풍령으로 나오던 가토 부대가 중령으로 나오던 뭔가가 새어나오게 되면은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림은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은 자신의 장기, 자기의 전매 특허인 기병 돌격 전술을 이용해가지고 속전속결, 각계 격파를 하자는 거예요. 고니시 부대 먼저 박살내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가토 부대 박살내고 그리고 구로다 부대도 박살내고 그렇게 가자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 실제로 신림이 북방에서 이런 방식으로 전투를 했었죠. 예전에 제가 이제 신입과 관련된 영상을 찍은 거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때도 신림이 이런 방식으로 여진족 부대를 각계격파해가지고 연파를 해서 이탄계의 난을 제압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자기가 이런 방식으로 성장을 해왔고 이걸로 명성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자신의 장기이자 전매 특허인 이 기병 돌격 전술로 속전속결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재 신림에서 몰아준 중장기병 8,000명은 절대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왜 이게 또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통상 기병 1명을 보병 1명으로 계산 안 합니다. 기병 1명을 보병 5명에서 10명으로 봐요. 그래서 만약에 5명으로 친다면은 기병 8,000명은 사실상 보병 4만 명에 해당하는 병력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전투력이 좀 낮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여타 다른 병력까지 다 합치면은 신림의 병력은 질적인 부분을 빼고서 보더라도 양적인 규모만 놓고 보면은 보병 대략 한 6만 명 정도의 규모의 병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일본군, 가토군, 구로다군, 고니시 부대 다 합쳐가지고 대략 한 얘들도 5에서 6만 명이에요. 그리고 일본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전국시대 쪽 설명하면서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기마무사는 있어도 얘들 정식 편지로 기병은 없어요. 병거를 쓸 기병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마무사 숫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군 같은 경우는 보병 전력으로 5에서 6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조선군도 보병 전력으로 환산하면은 5에서 6만 명 정도의 양적인 전력 비교를 보면은 그런 전력 규모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립 입장에서는 이거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즉, 단순히 양적인 규모만 놓고 봤을 때 6만 명에 해당하는 보병 전력이죠, 조선군이. 이걸 가지고서 고니시, 가토, 구로다 부대를 속전속결로 각계격파를 한다면은 이거 진짜 가능성 있는 얘기 아니냐. 아마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실제로 일본군과 교전을 해본 경험이 있었던 이일, 그 다음에 이제 신립을 따라왔던 종사관 김여물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의견을 내놨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음 사료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일과 김여물은 신립에게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는가? 한번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상천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볼게요. 이때 이일을 만났는데 이일로 선봉을 삼아 그로 하여금 공적을 세워 보답하게 하였다. 내가 일단 이일의 패전을 용서를 하고 다시 이제 선봉으로 삼을 테니까 이일 보고 공을 세워보라고 하는 거죠. 혹 말하기를, 자, 이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적의 세력이 지극히 성대하니 그 예봉에 직접 맞서기는 어렵다. 조령에 나아가 협곡 안에 군사를 매복하고 적이 골짜기 입구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우리가 양쪽 언덕에 의거하여 높은 곳에서 활을 쏘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하였으나 신립은 말하기를, 자, 이제 여기서 신립이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냐? 그들은 보병이고 우리는 기병이니 넓은 들판으로 끌어들여 철기로 짓밟아버리면 성공하지 못할 리가 없다 하였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미 한번 붙어본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 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들 한번 해봤더니 기세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렇게 기세가 오른 적군과 정면 승부하는 것은 지금 별로 좋지 못하고 차라리 조령의 협곡 안에 군사를 매복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서 끌어들여가지고 우리의 장기인 궁식 능력을 활용해가지고 적군을 제압하자라고 그렇게 제의를 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적은 보병이고 우리는 기병이니까 넓은 들판으로 끌어들여서 싸우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첫째, 신림은 조선군의 보병을 믿지 못하고 있다. 일단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림이 딱 보니까 이 일이 진 이유가 저 농민 잡병들 가지고서 데리고 갔으니까 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조령에서 싸운다면 아무래도 이 병력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뭘 믿고서 얘들을 갖다 활용을 하냐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림이 기병에 대한 그런 믿음감, 정확하게는 이제 자신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기병, 돌격에 대한 믿음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들판으로 끌어들여서 철기로 짓밟아버린다고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속전속결, 속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조령에서 싸우면 아무래도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신립은 적을 끌어들여서 속전속결로 하고 싶다는 것을 그 의사를 내비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선조 수정실록에 나오는 김여물이 이제 제안한 거예요. 김여물이 말하기를 저들은 수가 많고 우리는 적으니 그 예봉과 직접 맞부딪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곳의 험준한 요새를 지키면서 방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라고 아주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또 높은 언덕을 점거하여 역습으로 공격하자고 하였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역습을 한다는 거는 그런 이제 가칭집한 농민 보병 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라 기병이 이럴 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 기병이 치고 나가가지고 역공을 하면은 기병을 산에서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신립이 모두 따르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이 지역은 기마병을 활용할 수 없으니 들판에서 한바탕 싸우는 것이 적합하다 하였다. 자, 신립이 활동했던 것은 사실은 함경북도 일대죠. 거기는 산악지대예요. 근데 그 산악지대에서 기병전술로 명성을 날렸던 게 신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악지형에서 기병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리가 없어요.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산악지역에서도 충분히 기병을 활용할 수 있다. 그 생각을 신립이 못했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거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장기전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불안하지 않냐,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차라리 끌어들여가지고 속전속결로 가자. 결과적으로 신림은 이런 쪽으로 방향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의견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일과 김영울이 했던 주장들을 무시를 하고서 결국 이제 후방으로 빠져서 충주 벌판에서 진을 치고서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김영울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만약의 경우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병력을 온전해서 차라리 한양으로 후퇴해서 거기서 일전을 치르는 것도 가능하다. 왜 꼭 그렇게 거기서 속전속결 해가지고 한 방에 다 끝내려고 하냐. 그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 신립은 아무 말도 듣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결국 충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이 일이 이끌었던 병력까지 전부 합세를 해가지고 충주성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충주성으로 돌아와서 다음날 이제 벌판으로 나가가지고 진을 치고서 일본군을 맞이하려고 했던 건데, 신립의 이 같은 작전 명령에 대해서 김여물은 패전을 좀 직감을 했다라고 해요. 이거 진짜 틀렸구나. 여기서 이렇게 속전속결을 해다가는 이거 잘못하면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 나중에 진짜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자, 그래서 이때 김여물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김류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상황이 이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사실상 패전을 명키 들다. 나는 여기서 싸우다 죽겠다. 뭐 그런 식의 유언을 남겼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충주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신립은 데리고 왔던 부대가 나름 정규군이다 보니까 또 정찰을 해요. 또 정찰을 하기는 하는데, 이일하고 이게 차이죠. 이일은 제대로 된 정규군이 없다 보니까 정찰이고 자시고 할 여력이 없었고, 그래도 신립은 나름 이제 정찰을 하게 되는데, 그 정찰 보고를 듣고서 또 신립이 묘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자,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는 다음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립이 충주에 도착한 게 4월 26일이었죠. 자, 그래서 조령 방어선을 포기하고 충주성으로 들어간 다음에 4월 27일 저녁이 됐어요. 그래도 뭐 이제 다음날 데드까지 한 하루 정도 시간 동안에 부대도 정비하고 뭐 작전 계획도 짜고 그 사이 이제 정찰도 좀 갔다 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정찰을 갔다 왔던 사람이 군관이었습니다. 신립 휘하에 있었던. 이게 난중 잠록과 징비록에 동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징비록에서는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난중 잠록에서는 2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이 한 명, 2명이 갔다 온 게 아니라 정찰병들이랑 같이 갔다 왔겠죠. 근데 그 인솔했던 군관이 징비록에서는 1명, 난중 잠록에서는 2명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난중 잠록에서는 이름이 이제 직접적으로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 부분은 난중 잠록의 기록을 차용을 할게요. 신립 휘하에 있던 군관 김효원과 안민 등이 정찰을 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보고를 하냐면은 신립한테 일본군이 이미 조령을 넘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신립의 부대가 4월 26일 날에 충주에 도착했죠. 사실 마음만 먹었으면은 4월 26일 날 당일날에 신립의 부대가 조령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월 27일 날에 오는 일본군과 교전을 벌였겠죠, 조령에서. 그러나 신립이 일단 충주로 빠졌기 때문에 4월 27일 저녁 무렵에 일본군이 조령을 이미 넘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군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은밀하게 보고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군관도 아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선군 자체가 중앙에서 이끌고 온 중장 기병들 빼면 나머지는 다 어중이 떠중이들이에요. 이 갓짐직한 그런 병사들은 전쟁에 대한 공포심이 대단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조선군이 지금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적군이 코앞까지 왔다라는 것을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면은 얘들이 불안해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그거 생각해가지고 은밀하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신림이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해요.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왜 튀어나간지는 몰라요. 하여튼 튀어나갔다가 한밤중에 다시 돌아왔는데 아마 혼자서 이제 정찰을 하고 왔나 봐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신림이라는 사람 특성 자체가 굉장히 즉흥적인 기분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 무모하다. 아니 최고지휘관이 혼자서 그렇게 정찰을 나갔다가 봉변을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것도 정찰을 제대로 하고 왔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신림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봤더니 일본군이 없는데 다음날 새벽까지 일본군이 안 와. 안 오잖아. 너 도대체 뭐 보고 온 거야?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칼 뽑아가지고 바로 자기한테 보고 있던 그 군관을 목을 쳐버렸다고 그러죠. 자, 관련된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징비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와 친근한 군관 한 사람이 와서, 자, 징비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군관도 아니고 신님하고 친한 사람이래요. 친근한 군관 한 사람이 와서 적군이 벌써 조령을 넘었다고 은밀히 보고했는데, 그러니까 병사들이 이제 놀랄까봐 은밀하게 얘기를 한 거죠. 이때가 27일 초저녁이었다. 신림이 갑자기 성 밖으로 뛰어나가 군중이 매우 요란해졌으며, 아니 군관은 생각해서 몰래 은밀하게 보고 있더니 신림이 이런 돌발 행동 해가지고 오히려 군중이 더 어수선해졌다는 거예요. 신림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밤이 깊은 뒤에야 몰래 객사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혼자 정찰을 나갔다 온 것 같아요. 추정컨대. 자, 이튿날 아침에 이거 뭔가 좀 이제 데자뷰가 느껴지죠. 그죠? 이 일하고. 일본군이 아침에 이제 막상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군관이 거짓말을 했다 하여 끌어내 목을 베고 임금께 글을 올리기를 적군이 상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으나 적병은 이미 심리 안에 와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징기록 말고 이번에는 조경남의 난중잠룡에 나와 있는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척후장, 김효원, 안민 등이 달려와서 여기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데 군관들의 이름이 언급이 돼 있고 척후장이라고 돼 있는 걸로 봐서 진짜 이렇게 딸랑 둘이서 갔다 온 게 아니라 척후병들 데리고서 정식으로 정찰을 하고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외적의 선봉이 이미 다가왔습니다 하고 고하자 신립은 그들이 군중을 놀라게 하는 일에 노하여 당장 그 두 사람을 못 빼고 이어 영을 내려 진의 대우를 바꾸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사료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정리하면 그래요. 이 일의 사례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실 이것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 두 가지 사례가 좀 얼핏 보면 비슷하긴 하지만 죄질은 신님이 좀 더 흉악하다고 봐요. 근데 이상하게 알려진 것은 이 일 사례가 더 많이 알려졌고 이것 때문에 이 일이 욕을 더 먹게 되는데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일의 경우에는 계령 사람이 와서 보고를 했어요. 정식 척후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거수자예요. 이 사람은 거동수상자 엄밀히 말하면. 왜냐면은 이게 진짜 계령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뭘로 하냐 이거죠. 물론 정황상 진짜 계령 사람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계령 사람은 선의로 그렇게 알려줬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일이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도 우리가 이해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립의 경우에는 그렇게 거수자 민간인이 와가지고 알려준 것도 아니었고 신분이 확실한 군관이 직접 정찰을 갔다 와서 알려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계량 사람은 와가지고 막 군중에다가 떠들고 다녔어요. 물론 이거 좀 잘 몰라서 그랬겠죠, 그거는. 근데 이거 재승방략 그 금령 27조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니는 거는 참습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그 계량 사람의 목을 친 거는 원래는 법대로 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 군법상으로는 크게 하자는 없습니다.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군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지금 신임이 하는 행동은요. 그 군관이 군정들이 놀랄까봐 부대 병사들이 놀랄까봐 은밀하게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나가가지고 그렇게 돌발 행동하는 바람에 군중들이 오히려 놀라버렸잖아요. 그래 놓고서 다음날 아침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비어 퍼뜨렸다. 쓸데없이 병사들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참수를 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뭐 금령 27조에 따르면은 허위 정보 퍼뜨리면은 뭐 참수한다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굳이 뭐 군령을 끌어들이자면은 아주 불법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정식 척후 활동을 하고 온 장수고 이거는 군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수자다 보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사들을 오히려 놀라게 했던 돌발 행동은 그 군관이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거죠. 그거는. 근데 그래놓고 더군다나 2일의 사례가 있잖아요. 근데 2일이 또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음날 오후쯤 되니까 정말로 나타났다더라. 그러면 그런 전투 보고를 들었으면 자기도 좀 기다려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갖다가. 근데 보고 내용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기서 신립이 선조가 준 어검을 뽑아가지고 그 군관들을 처벌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즉결 처분을 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자, 일단 첫째, 신립은 남의 말 좀 잘 안 듣는 스타일이다. 즉, 이일과 김영울이 건의했던 조령 방어 상큼하게 무시했죠. 거기다가 이번에 군관이 가져다준 정보 이것도 깔끔하게 무시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신립은 일단 첫째로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를 믿는 스타일이지 남의 말을 좀 그렇게 잘 안 믿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이제 독불장군 그런 독고다이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론 이것도 진짜 걸고 넘어지자면 어떻게든 걸고 넘어질 수 있는데 이 일의 사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건 좀 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신립이 불령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남발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군기를 엄격하게 세우는 거하고 너무 자기 마음대로 군법을 세게 적용하는 거하고는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신립이 이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신립을 싫어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징비력에 나와 있는 기록. 원래 유성룡한테 배속 뜨기로 했던 병사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배속이 바뀌니까 다들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유가 사실 다 있어요. 이런 것도. 실제로 신립이 이전에도 너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군법을 적용해가지고 탄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미 그런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습관이 여기서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립은 굉장히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기혼파로 그렇게 움직이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신립은 돌격대장으로서 맞는 사람이지 사령관으로서 맞는 사람은 정말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런 이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신립은 그 군관들이 전해준 정보를 무시한 상태로 자기 이제 혼자만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니야, 일본군은 아직 상주를 출발하지 않았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어쨌거나 이제 앞으로 조령을 넘어오게 될 일본군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월 28일 날이 밝으면서 신림이 충주성 밖으로 나가서 진을 치게 되는데 어디 진을 치게 되냐?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탄금대였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탄금대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럼 과연 일본군의 상황은 당시 어땠는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